제임스는 89년의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 동양인 할머니에게서 묘한 친근함을 느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쓰였다.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을 때 제임스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이 할머니의 콧등에 고정되었다. 콧등에 있는 작고 둥근 점. 제임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70년 전에 그 기억이 순간적으로 되살아났다. 1950년 여름, 인민군에게 쫓기던 자신을 구해준 그 한국 소녀. 그 아이의 콧등에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다. 설마, 그럴 리가. 제임스는 자신의 생각을 의심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여기는 미국 시애틀이었다. 그 소녀가 이곳에 있을 리 만무했다. 하지만 그 점의 위치와 크기가 너무나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70년간 그 점을 잊은 적이 없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소녀의 얼굴을 평생 간직해왔기 때문이다. 사진을 들고 할머니를 다시 바라본 제임스는 확신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매와 콧등의 점은 분명했다. 그 소녀가 맞다. 여기서 내가 그녀를 다시 만날 줄이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시애틀의 어느 한적한 주택가. 85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딸 민영의 손을 꼭 잡고 병원 복도를 걸었다. 5년 전 딸을 따라 미국에 온 이후 이곳의 모든 것이 낯설었다. 높은 천장, 차가운 복도, 그리고 귀에 익지 않은 영어 소리들까지. 정기검진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다. 요즘 47세 딸 민영의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였기 때문이다. 시애틀 종합병원 수간호사로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집에서는 자신을 돌보느라 제대로 쉬지 못하는 딸이 안쓰러웠다. 차에 오른 순자 할머니는 운전하는 딸의 옆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이마에 맺힌 미세한 땀방울,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색, 그리고 핸들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돌아가는 길 민영이 갑자기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차가 미묘하게 흔들렸고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 다음 순간은 악몽처럼 빠르게 흘러갔다. 민영의 의식이 흐려지면서 차는 중앙선을 넘기 시작했다. 맞은편에서 거대한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조수석에서 핸들에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다.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세상이 뒤바뀌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 금속이 뒤틀리는 굉음,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비명까지.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지다가 갑자기 깜깜해졌다. 의식을 잃기 직전 순자 할머니는 운전석에 축 늘어진 딸의 모습을 보았다.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움직이지 않는 딸의 모습이 마지막 기억이었다. 3일 후 시애틀 종합병원 중환자실.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온몸이 아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딸이었다. 목에 보호대를 차고 있어 고개를 돌리기 어려웠지만 할머니는 간절히 주위를 둘러봤다. 백인 간호사가 다가와 영어로 뭔가 말했지만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딸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간호사는 그저 고개만 갸우뚱할 뿐이었다. 잠시 후 한국계 젊은 의사가 들어왔다. 그가 한국어로 말하는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따님은 사고 당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닿는 순간 순자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85년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이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키운 딸, 평생을 바쳐 사랑한 딸이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절규가 목을 막았다. 그날부터 순자 할머니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다. 미국 땅에서 혼자 남게 된 85세 할머니. 언어도 통하지 않고 친척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딸이 남긴 약간의 유산으로는 오래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병원 사회복지사가 통역사와 함께 찾아왔을 때 할머니는 이미 체념하고 있었다. 앞으로 갈 곳은 한 곳뿐이었다. 시내에 있는 선센 메모리 양로원.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퇴원하는 날 순자 할머니는 딸의 유품이 담긴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병원을 나섰다. 민영이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십자가 목걸이, 모녀가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이 전부였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시애틀의 풍경들이 낯설기만 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간판들까지 모든 것이 자신과는 동떨어진 세계 같았다. 양로원 앞에 도착했을 때 순자 할머니는 회색빛 3층 건물을 올려다봤다. 선셋 메모리라고 쓰인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건물 외관부터 어딘가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택시기사가 가방을 내려주고 떠나자 할머니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딸과 함께했던 지난 5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함께 웃던 날들, 딸이 한국 음식을 해주던 따뜻한 저녁들, 그리고 손을 잡고 걸었던 공원 산책길까지. 이제 그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렸다. 양로원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로비는 생각보다 넓었지만 왠지 차가운 느낌이었다. 리셉션 데스크에 앉은 중년 백인 여성이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언가 서류를 꺼내들었다. 영어로 빠르게 설명하는 직원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였다. 이제 이곳이 자신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할머니는 다른 입소자들의 모습을 보았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노인, TV 앞에서 졸고 있는 할머니들, 그리고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는 할아버지까지 모두 어딘가 생기를 잃은 것 같은 표정이었다. 3층 끝방이 할머니에게 배정된 방이었다. 작은 침대 하나와 옷장, 그리고 작은 창문이 전부인 방이었다. 창밖으로는 주차장과 뒷골목이 보였다. 짐을 푸는 것도 금세였다. 딸의 십자가 목걸이를 침대 옆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고 사진들을 창가에 세워놓았다. 그것이 이 차가운 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개인화 작업이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딱딱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다른 입소자의 기침소리,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 그리고 창밖의 차량 소음까지 모든 소리가 낯설고 외로웠다. 딸과 함께 살던 아늑한 집이 그리웠다. 민영이가 아침마다 끓여주던 미역국 냄새, 함께 보던 한국 드라마 소리, 그리고 잠들기 전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까지 이제 모든 것이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때 할머니는 몰랐다. 이 시련이 70년 전 자신이 베푼 작은 선행의 놀라운 보답으로 이어질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이 양로원에서 겪게 될 시련이 결국 기적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도. 85세 순자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선셋 메모리 양로원에서의 첫 아침. 새벽 6시 복도에 울려 퍼지는 직원들의 큰 목소리에 순자 할머니는 잠에서 깼다. 영어로 주고받는 대화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조가 거칠고 무뚝뚝했다.
한국에서 상상했던 따뜻한 보살핌과는 거리가 멀었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덩치 큰 백인 여성 직원이 들어왔다. 이름표에는 브렌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보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마치 귀찮은 일이 하나 더 생겼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일어나 얼른 아침 먹어. 할머니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브렌다의 몸짓으로 일어나라는 뜻임을 짐작했다. 85세 몸으로 서둘러 일어나려 하자 허리와 무릎이 아팠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다. 브렌다는 할머니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보더니 혀를 찼다. 그리고는 영어로 뭔가 투덜거리며 다음 방으로 가버렸다.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식당으로 내려가는 길, 다른 입소자들과 마주쳤다. 대부분이 백인 노인들이었고 할머니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 누군가는 대놓고 고개를 돌렸고 어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식당에서의 첫 아침 식사는 충격이었다. 다른 입소자들에게는 따뜻한 오트밀, 토스트, 과일이 제공되었지만 할머니의 쟁반에는 차가운 시리얼 한 그릇과 식은 우유만 올려져 있었다. 스푼도 플라스틱 것이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주방 직원에게 다가가 다른 음식이 있는지 몸짓으로 물어봤다. 하지만 직원은 할머니를 째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동료에게 뭔가 말하며 킬킬거렸다. 분명 자신을 비웃는 소리였다.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 차가운 시리얼을 떠먹는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갔다. 딸 민영이 해주던 따뜻한 미역국이 그리웠다. 정성스럽게 끓인 밥과 정갈하게 차린 반찬들이 간절했다. 식사 후 복도를 걸어가는데 한 직원이 걸레질을 하다가 일부러 할머니 앞으로 더러운 물을 튀겼다. 할머니의 바지가 젖었지만 그 직원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이 어디 가는 거야?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 직원의 적대적인 어조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8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노골적인 적대감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오후 시간 할머니는 로비에서 다른 입소자들이 가족들과 만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손자 손녀들이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꽃다발과 선물을 가져오는 모습들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순자 할머니를 찾지 않았다. 찾을 사람도 없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다른 입소자들에게는 따뜻한 스프와 샌드위치가 나왔지만 할머니에게는 또다시 차가운 음식만 주어졌다. 이번에는 딱딱하게 굳은 빵 한 조각과 물뿐이었다. 할머니가 다시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음식을 달라고 몸짓을 하자 주방장이라고 보이는 남자가 화를 냈다. 그는 할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로 영어를 쏟아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할머니를 둘러싸며 무언가 말했다. 할머니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날 밤 방에 돌아온 할머니는 하루 종일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팠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마음의 상처였다. 평생 존경받으며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이틀째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아침에 깨보니 이불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밤사이 누군가 방에 들어와서 장난을 친 것 같았다. 침대 시트도 흐트러져 있었고 창가에 놓아둔 딸의 사진이 뒤집어져 있었다. 할머니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다시 세우며 가슴이 아팠다. 딸 민영이가 살아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셋째 날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큰 굴욕을 당했다. 용변을 보던 중 한 직원이 문을 거칠게 열더니
빨리 나오라는 듯이 재촉했다. 할머니가 당황해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나왔는데 그 직원은 할머니를 보며 역겨운 표정을 지었다. 아시안 역겨워.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아시안이라는 단어와 그 직원의 표정으로 자신을 모독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날부터는 의도적인 괴롭힘이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다른 입소자들의 식사 시간과 할머니의 식사 시간을 다르게 해서 할머니는 항상 혼자 차가운 음식을 먹어야 했다. 샤워 시간도 새벽이나 늦은 밤으로 배정되어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시간대였다. 복용해야 할 약물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필요한 진통제를 달라고 몸짓을 해도 직원들은 모르는 척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할머니의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뺨이 꺼지고 눈이 푹 들어간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85년간 건강하게 살아온 자신이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초라해질 줄은 몰랐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로비에서 쓰러졌다. 어지러움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바닥에 주저앉았다. 몇 명의 입소자들이 할머니를 발견했지만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다. 한참 후에야 직원이 와서 할머니를 부축했지만 그마저도 짜증스러운 표정이었다. 마치 할머니가 일부러 말썽을 부린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곳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는데 이미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달했다.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웠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생활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딸 민영이가 그리웠다. 따뜻한 말 한마디, 정성스러운 식사 한 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던 그 따뜻한 시선이 간절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지 못했다. 이 모든 시련이 곧 기적적인 전환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70년 전 자신이 베푼 작은 선행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의 손길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운명을. 외롭고 차가운 양로원 침대에서 순자 할머니의 가장 어두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다. 양로원에서의 10번째 밤. 순자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몸이 무거웠다. 지난 열흘간 제대로 된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해 기력이 바닥났다. 어지러움이 심했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도 어려웠다. 새벽 3시경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온몸이 떨렸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지만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딸 민영이의 얼굴이었다. 쿵.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한 것은 새벽 순찰을 돌던 야간 근무자였다. 그나마도 30분이나 지난 후였다. 직원은 할머니의 상태를 보고 급히 911에 신고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각종 검사 장비들이 할머니 주변을 둘러쌌다. 심전도 기계에서 나오는 삐삐 소리만이 할머니가 살아있음을 알려주었다. 영양실조. 의사가 간호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라는 뜻이었다. 6시간 후 할머니는 병원 6인실에서 깨어났다. 천장에 달린 하얀 형광등이 눈부셨다. 코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팔에는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이불의 감촉이 고마웠다.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펴보니 다른 환자들이 각자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중 바로 옆 침대에는 89세로 보이는 백인 할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제임스 로버츠. 그는 순자 할머니가 깨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폐렴으로 입원한 지 일주일째였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할머니가 응급실에서 올라올 때부터 그녀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지켜봤다. 제임스는 89년의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 동양인 할머니에게서 묘한 친근함을 느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쓰였다.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을 때 제임스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이 할머니의 콧등에 고정되었다. 콧등에 있는 작고 둥근 점. 제임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70년 전의 기억이 순간적으로 되살아났다. 1950년 여름, 인민군에게 쫓기던 자신을 구해준 그 조선 소녀. 그 아이의 콧등에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다. 설마, 그럴 리가. 제임스는 자신의 생각을 의심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여기는 미국 시애틀이었다. 그 소녀가 이곳에 있을 리 만무했다. 하지만 그 점의 위치와 크기가 너무나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70년간 그 점을 잊은 적이 없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소녀의 얼굴을 평생 간직해왔기 때문이다. 제임스는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70년간 보관해온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1950년 부산에서 찍은 사진으로 자신과 함께 서 있는 15세 조선 소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을 들고 할머니를 다시 바라본 제임스는 확신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매와 콧등의 점은 분명했다. 한편 순자 할머니도 옆 침대의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깊게 패인 주름살과 하얀 머리카락으로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묘한 친근함을 느꼈다. 특히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적대감이나 무시가 아닌 따뜻하고 궁금해하는 시선이었다. 제임스가 천천히 일어나 할머니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다. 저기,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할머니는 영어를 알아듣지 못했다. 대신 그가 들고 있는 사진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미군과 함께 서 있는 조선 소녀의 모습이 있었다. 그 소녀의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다. 제임스는 사진을 할머니에게 보여주며 천천히 말했다. 코리아, 1950? 너 맞지? 간단한 영어 단어들이었지만 할머니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 1950년, 그리고 자신을 가리키는 말. 순자 할머니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 순간 7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되살아났다. 1950년 여름, 인민군의 남침으로 혼란스럽던 시절. 자신이 숨겨준 젊은 미군 상병. 3일간 집 지하에서 간병했던 그 청년의 얼굴이 이 할아버지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뛰어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제임스는 할머니의 반응을 보고 더욱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제임스? 제임스 로버츠? 그리고 할머니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름이?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순자, 김순자.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70년간의 시간이 압축되어 흘렀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미국 병원에서 재회하는 기적적인 순간이었다.
제임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89년을 살아오면서 평생 잊지 못했던 그 소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70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이다. 순자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제임스를 바라봤다. 그때 그 젊은 미군이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어 자신 앞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땡큐, 땡큐. 제임스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반복해서 말했다. 70년간 하고 싶었던 감사 인사였다. 할머니는 영어를 모르지만 그의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다. 그녀도 떨리는 손으로 제임스의 손을 잡았다. 두 노인이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다른 환자들과 간병사들도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제임스는 즉시 아들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70년간 품어왔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마이클, 내가 평생 찾던 그 소녀를 드디어 찾았다. 그날 오후 시애틀 시장이자 부동산 재벌인 마이클 로버츠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다. 아버지로부터 수없이 들었던 한국 전쟁 이야기 속 그 주인공을 직접 만나는 순간이었다. 마이클이 병실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와 할머니는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70년 만의 재회라는 기적 앞에서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 파파, 이분이 정말 그분 맞아? 예스 마이클, 이분이 내 목숨을 살린 순자 씨야. 마이클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준, 따라서 자신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준 은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즉시 할머니가 양로원에서 겪었던 일들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소중한 분이 어떻게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다. 70년 만에 만난 옛 친구가 곁에 있다는 안정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제임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평생 갖고 싶었던 은혜를 이제 갚을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찼다. 두 노인의 기적적인 재회는 이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될 것이었다. 제임스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70년 전의 기억을 되짚고 있었다. 옆 침대의 순자 할머니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그날의 놀라운 재회가 꿈만 같았다. 제임스의 머릿속에서 1950년 여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1950년 7월 15일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 19세의 제임스 로버츠 상병은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대와 떨어져 홀로 적진에 고립되어 있었다. 인민군의 남침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새벽 안개가 깔린 산길에서 제임스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무전기는 파손되었고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기력이 떨어진 상태였다. 왼쪽 어깨에는 전날 교전에서 입은 총상이 있어 피가 계속 흘러나왔다. 오후 2시경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제임스는 몸을 숨겼다. 인민군 수색대였다. 그들은 미군을 찾고 있었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미제가 이쪽으로 도망쳤다고 했는데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살려두면 안 돼. 조선어였지만 살기 넘치는 어조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제임스는 바위 뒤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 냄새 때문에 들킬 위험이 컸다. 바로 그때 15세 정도로 보이는 한국 소녀가 나타났다. 지게를 진 채 나무를 하러 온 것 같았다. 소녀는 바위 뒤에 숨어 있는 제임스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대신 제임스의 상처를 보고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인민군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소녀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는 제임스에게 손짓했다. 따라오라는 신호였다. 제임스는 망설였다. 이 소녀를 믿어도 될까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소녀는 제임스를 산 아래 작은 마을로 안내했다. 초가집 몇 채가 전부인 가난한 마을이었다. 그녀는 제임스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어머니, 이 사람 다쳤어요. 소녀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중년 여인은 제임스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순자야, 이건 너무 위험해. 그냥 둘 수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순자라는 이름의 소녀는 어머니를 설득했다. 결국 모녀는 제임스를 집 지하 작은 창고에 숨겨주기로 했다. 창고는 좁고 어두웠지만 인민군의 수색을 피하기에는 안전한 곳이었다. 순자는 제임스의 상처를 살펴보고는 집에 있던 약초와 천으로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었다. 첫날 밤 제임스는 열에 시달렸다. 상처가 곰기 시작한 것이다. 순자는 밤새 젖은 수건으로 제임스의 이마를 식혀주며 간병했다.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영어를 모르는 순자였지만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걱정스러운 눈빛만으로도 제임스는 위안을 받았다. 이틀째 되는 날, 인민군 수색대가 마을에 나타났다. 미군 본 사람 있나? 숨겨주는 놈이 있으면 온 가족을 총살하겠다. 위협적인 목소리가 마을 전체를 떨게 만들었다. 제임스는 지하 창고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다. 이 순진한 소녀와 그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인민군들이 순잔의 집을 수색하러 들어왔을 때 순자는 태연하게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밥을 짓고 있었다. 이 집에 수상한 사람 없었나? 아니요. 저희는 그냥 나물이나 캐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15세 소녀치고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인민군들이 집안을 뒤지는 동안 제임스는 지하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만약 들킨다면 이 모녀는 물론 마을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었다. 한 인민군이 지하 창고 입구 근처까지 왔다. 하지만 순자가 재빨리 그 위에 김치 항아리를 올려놓아 입구를 완전히 가렸다. 여기는 김장독이어요. 순자의 기지로 제임스는 발각되지 않을 수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제임스의 상처가 많이 호전되었다. 순자의 정성스러운 간병 덕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식량을 나눠주며 제임스를 돌봤다. 가뜩이나 전쟁으로 먹을 것이 귀한 시절인데도 마지막 날 밤 제임스는 순자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초콜릿 한 개를 꺼내 순자에게 건넸다. 며칠 전부터 아껴뒀던 것이었다. 순자는 초콜릿을 받아들고는 환하게 웃었다. 아마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초콜릿이었을 것이다. 땡큐. 순자. 제임스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순자는 자신의 이름을 영어 발음으로 들으며 신기해했다. 그리고 제임스는 카메라를 꺼내 순자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평생 잊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넷째 날 새벽 미군 수색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임스의 부대에서 그를 찾아온 것이었다. 이별의 시간이 왔다. 제임스는 순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녀의 콧등에 있는 작은 점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평생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절대 잊지 않을게. 순자는 영어를 몰랐지만 제임스의 진심 어린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꼭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세요.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다. 제임스가 부대와 함께 마을을 떠날 때 순자는 멀리서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 모습이 제임스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병원 침대에서 70년 전을 회상하던 제임스는 눈물을 닦았다. 그 어린 소녀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 아내를 만나고 아들을 낳고 손자들을 볼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순자 덕분이었다. 옆 침대의 순자 할머니도 같은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때 그 젊은 미군이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어 자신 앞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순자, 제임스가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눈빛이 만났다.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생명을 구해준 은혜와 그 은혜를 평생 간직해온 감사함. 그리고 이제 제임스에게는 그 은혜를 갚을 기회가 생겼다. 이번에는 자신이 순자를 구해줄 차례였다. 병원에서의 셋째 날 아침, 제임스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옆 침대의 순자 할머니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70년간 간직해온 그 소중한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흑백 사진 속 15세 순자의 모습과 지금 85세가 된 할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가며 바라봤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매와 콧등의 점은 변하지 않았다. 제임스의 가슴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다.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자 제임스는 사진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어제 처음 보았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할머니가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사진 속 젊은 미군의 얼굴에서 지금의 제임스의 모습을 찾으려 애썼다. 89세의 깊게 패인 주름살 아래에서도 그때의 그 청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특히 그의 눈빛은 70년 전과 똑같이 따뜻하고 진실해 보였다. 제임스가 사진 속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나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 속 소녀를 가리켰다. 이게 나야.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완벽하게 통하고 있었다. 제임스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낡고 바래진 작은 종이 조각이었다. 70년 전 순자가 그에게 건넸던 한국어로 쓰인 작은 메모였다.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평생 그것을 간직해왔다. 순자가 이걸 나한테 줬어. 순자 할머니는 그 메모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자신이 70년 전 어린 손으로 써준 그 글씨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메모에는 한글로 건강하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5세 어린 나이에 생사의 기로에 선 외국인을 도우며 써준 그 한 줄의 인사말을 70년간 간직해준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때 제임스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마이클로부터 온 전화였다. 어젯밤 늦게까지 양로원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제임스는 전화를 받고 마이클과 짧게 대화를 나눴다. 통화가 끝나자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순자 할머니가 양로원에서 겪었던 일들이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던 것이다. 의도적인 식사 차별,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거부, 그리고 다른 입소자들과 직원들의 노골적인 원종 차별까지. 마이클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제임스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의 큰 손이 할머니의 작고 야윈 손을 감쌌을 때 7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때도 이렇게 작고 따뜻한 손이 자신을 치료해 주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국계 의사 김철수가 병실에 들렀다. 그는 순자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지만 두 노인의 특별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김 의사가 한국어로 말하자 제임스가 관심 있게 바라봤다. 그는 통역을 부탁했다.
김 의사의 통역을 통해 두 사람은 비로소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70년간 하고 싶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제임스는 그동안의 삶을 들려주었다. 한국에서 돌아간 후 대학을 졸업하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성공적인 사업을 일군 이야기까지 그 모든 것이 순자 덕분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순자 할머니도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쟁 후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살아온 이야기, 결혼해서 자식을 키운 일, 그리고 딸을 따라 미국에 와서 겪은 일들까지. 특히 최근 딸을 잃고 양로원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야기할 때 제임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는 저에게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김 의사가 제임스의 말을 통역해주자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뭉클해졌다. 오후 늦게 마이클이 병원에 도착했다. 그는 손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양로원에 대한 조사 자료였다. 마이클은 아버지와 순자 할머니에게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선생 메모리 양로원은 이미 여러 차례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로 경고를 받은 곳이었다. 특히 아시아계 입소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이 문제였다. 파더, 이 요양원을 처벌해야 해. 마이클의 단호한 말에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단순히 양로원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 순자 할머니를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보살피기로 했다. 그날 저녁 제임스는 순자 할머니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다. 플리즈, 우리 집으로 가자. 김 의사의 통역을 통해 제안의 내용이 전해졌다. 제임스네 집에서 함께 살자는 것이었다. 70년 전 받은 은혜를 이제 갚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망설였다. 이미 충분히 신세를 졌는데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임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다. 저는 혼자 지낼 수 있어요. 할머니,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김 의사가 제임스의 말을 전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딸을 잃고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70년 전 인연이 다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밤 두 노인은 각자의 침대에 누워 70년 만의 재회를 되새겼다. 제임스는 평생 갚고 싶었던 은혜를 드디어 갚을 기회가 생겼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찼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제 돌려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순자 할머니는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의 손길에 감사했다. 딸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는데 70년 전에 그 청년이 천사처럼 나타난 것이다. 병실에는 고요한 평화가 흘렀다. 70년의 세월을 건너뛴 기적적인 재회가 이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고 있었다.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될 것이었다. 더 이상 차별과 무시, 외로움과 절망이 아닌 따뜻한 보살핌과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노인의 운명적인 재회는 이제 아름다운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5째 날, 마이클 로버츠는 새벽부터 시청 사무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선생 메모리 양로원에 관한 두꺼운 조사 파일들이 쌓여 있었다. 지난 72시간 동안 그의 팀이 수집한 자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었다. 양로원 내부 CCTV 영상, 직원들의 증언, 다른 아시아계 입소자들의 진술서까지 모든 증거가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인종차별을 보여주고 있었다. 마이클은 특히 순자 할머니가 겪었던 일들을 정리하며 분노를 느꼈다. 식사차별, 의료 서비스 거부, 그리고 직원들의 노골적인 무시와 학대까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아버지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다. 오전 8시 마이클은 시 보건복지국장과 긴급 회의를 가졌다. 그의 권위 있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을 때 참석한 모든 공무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한편 병원에서는 제임스가 순자 할머니 곁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할머니는 어제보다 안색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양로원에서의 트라우마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었다. 제임스는 할머니의 손을 쓰다듬으며 안심시키려 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만으로도 할머니는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 오전 10시 선생 메모리 양로원에 시 보건복지국 조사팀이 들이닥쳤다. 마이클이 직접 지휘하는 대규모 조사였다. 양로원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조사에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다. 지난 며칠간 수집된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기 시작했다. 브렌다를 비롯한 주요 직원들이 조사실로 불려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역력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던 차별 행위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CCTV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조사실은 침묵에 빠졌다. 순자 할머니에게 차가운 음식만 주는 모습, 일부러 늦은 시간에 샤워를 시키는 장면, 그리고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시켜 혼자 식사하게 만드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로 남아 있었다. 브렌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오후 1시 지역 언론사들이 양로원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마이클이 언론에 제보한 것이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를 구한 은인이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스토리는 강력한 뉴스거리였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양로원 내부로 들어가자 직원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이제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것이 분명했다. 병원에서는 제임스가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받고 있었다. 그는 70년 전의 이야기와 최근 순자 할머니가 겪은 일들을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설명했다. 70년 전 순자 씨가 내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녀를 지키지 못했어요. 제임스의 인터뷰 영상이 저녁 뉴스에 방송되자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소셜미디어에는 순자 할머니를 지지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저녁 시간 양로원장이 마침내 마이클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이미 패배감으로 가득했다. 수십 년간 운영해온 양로원이 하루 만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마이클은 양로원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영업정지, 관련 직원들의 형사처벌,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까지 모든 것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었다. 이제 너희는 끝이야. 마이클의 단호한 말에 양로원장은 고개를 떨궜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와 그를 구한 은인의 7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양로원에서의 충격적인 인종차별 실태까지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과 참전 용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병원에서 뉴스를 지켜본 순자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줄은 몰랐다. 제임스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다. 이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 말을 통역으로 들은 할머니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고통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양로원 직원들이 줄지어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브렌다를 비롯한 주요 가해자들은 형사 고발되었고 양로원은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마이클의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였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양로원들이 일제 점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순자 할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던 것이다. 오후에 마이클이 병원에 와서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모든 결과를 보고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소식에 두 노인 모두 안도했다. 파더, 이제 할머니를 집으로 모실 수 있어요. 마이클의 말에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순자 할머니를 진짜 가족으로 맞이할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퇴원을 앞둔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생각했다. 양로원에서의 악몽 같은 시간들이 끝났다. 70년 전 베푼 작은 선행이 이런 놀라운 보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일부터는 진짜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순자 할머니는 몸소 경험하고 있었다. 퇴원하는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일주일 만에 병원을 나서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양로원에 들어갈 때의 절망적이고 초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제임스가 휠체어를 밀며 함께 병원 로비로 향했다. 89세의 그도 며칠 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다. 70년간 갚고 싶었던 은혜를 드디어 갚을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이 그를 젊게 만든 것 같았다. 병원 입구에서 마이클이 고급 세단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다. 차에는 순자 할머니를 위한 부드러운 쿠션과 따뜻한 담요가 준비되어 있었다. 시애틀 외곽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점점 아름다워졌다.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고 나무들로 둘러싸인 한적한 주택가가 나타났다. 30분 후 도착한 로버츠 가문의 저택은 순자 할머니의 상상을 뛰어넘었다. 넓은 정원이 있는 2층 벽돌집이었다. 앞마당에는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 있었고 뒷마당으로는 작은 호수가 보였다. 집 전체에서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이클의 아내 사라와 두 손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환한 미소로 할머니를 맞이했다. 웰컴 홈 할머니. 사라가 한국어로 인사했다. 지난 일주일간 급하게 한국어를 배운 것이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정성이 할머니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1층에 마련된 할머니 방은 햇살이 잘 드는 남향이었다. 침대, 옷장, 책상 등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특히 창가에는 작은 의자와 탁자가 놓여 있어 정원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벽에는 제임스가 특별히 준비한 액자가 걸려 있었다. 70년 전 한국에서 찍은 그 흑백 사진이 깔끔하게 액자에 담겨 있었다. 15세 순자와 19세 제임스의 모습이 시간을 초월해 미소 짓고 있었다. 첫 번째 저녁 식사는 특별했다. 사라가 인터넷을 통해 배운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준비했다. 김치찌개, 밥, 나물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이었다. 맛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할머니는 감동받았다. 제임스는 할머니 옆에 앉아 함께 식사했다. 젓가락 사용이 서툴렀지만 한국 음식을 맛보려는 그의 노력이 기특했다. 딜리셔스. 제임스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다. 첫 주가 지나면서 할머니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다. 매일 아침 제임스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과였다. 두 노인이 천천히 걸으며 꽃들을 구경하는 모습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다.
오후에는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거나 체스를 두며 시간을 보냈다. 제임스가 할머니에게 간단한 영어를 가르쳐 주고 할머니도 그에게 한국어를 알려주었다. 마이클의 손자들은 할머니를 코리아 그랜마라고 부르며 따랐다. 할머니가 종이접기를 가르쳐 주면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따라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 가족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다. 특히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감사 인사가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은 시애틀 시장이 직접 찾아와 할머니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할머니의 선행과 용기를 기리는 의미였다. 3개월 후 더욱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 한국 정부에서 공식 사절단을 파견해 할머니를 만나러 온 것이었다. 70년 전 미군을 구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한국 영사가 할머니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말했다. 할머니께서는 한미 우정의 산증인이십니다. 그날 저녁 열린 작은 파티에서 할머니는 감회에 젖었다. 70년 전 어린 마음에 베푼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의미로 평가받을 줄은 몰랐다. 6개월 후 할머니의 86번째 생일. 로버츠 가족은 한국식 잔치상을 차려 할머니의 생일을 축하했다. 미역국, 생일 케이크, 그리고 한국에서 공수한 특별한 선물들까지. 제임스는 할머니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한국 전통 한복이었다. 할머니가 한복을 입고 나타나자 모든 가족들이 박수를 쳤다. 뷰티풀. 제임스의 감탄사에 할머니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할머니와 제임스는 정원에서 단둘이 앉아 있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두 노인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전쟁과 평화, 이별과 재회, 그리고 이제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들까지. 땡큐, 순자. 제임스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제임스. 할머니도 그의 말을 따라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슬프지 않았다. 70년 만에 다시 만나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1년 후 할머니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 규칙적인 생활과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몸무게도 늘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졌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앨범을 보고 있었다. 할머니와 제임스의 70년 전 사진부터 시작해서 최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까지. 마이클의 막내 손자가 물었다. 그랜마, 여기에 쭉 계세요. 할머니는 영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그 말을 들은 제임스가 환하게 웃었다. 마침내 자신이 70년간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생명의 은인을 가족으로 모시고 남은 생애를 함께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해가 지며 거실에 따뜻한 노을빛이 들어왔다. 순자 할머니는 제임스와 함께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봤다. 장미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꿈만 같았다. 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행복이었다. 순자 할머니, 저녁 드세요. 사라가 한국어로 부르는 소리에 할머니가 일어섰다. 제임스도 그녀를 부축하며 함께 식당으로 향했다. 식탁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았다. 할머니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앉은 로버츠 가족들의 얼굴에는 모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자, 기도합시다. 제임스가 말하자
모든 가족들이 손을 잡았다. 할머니도 그들과 함께 기도했다. 종교는 달랐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같았다. 기도가 끝나고 식사가 시작되자 따뜻한 대화 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다. 순자 할머니는 이 순간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다. 70년 전 베푼 작은 선행이 이런 큰 축복으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딸 민영이에게도 감사했다. 비록 먼저 떠났지만 엄마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준 것 같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할머니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더 이상 차별받지 않았다. 진정한 가족의 품에서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되었다. 70년을 건너뛴 기적적인 재회,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된 이야기.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대단원이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